앞에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단어 콘테스트 관련된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학 클리닉에 관련된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제 방학 클리닉 교재를 오늘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콘테스트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요거를 먼저 나눠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나눠드린 게 이제 이번 단어 콘테스트에서 볼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자, 시험 날짜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험은 총 두 번에 걸쳐서 보는데, 첫 번째가 8월 4일 목요일 날 보고요. 두 번째가 8월 20일 날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자, 이때 시험 당일 날 여러분이 각자 보는 정규 단어 시험이 있죠. 그거는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 지금 나눠준 거를 잘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하건대 단어 개수가 400단어예요, 여러분. 전날에 똑바로 앉아라. 뭐 하냐? 자, 다시. 그래서 이날은 이제 너네 정규 단어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시험을 보는데, 그 400단어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니네 전날에 막 외우고 와서 외우려고 하면요,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틈틈이 봐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세가 마음에 안 드네. 기대지 마라, 벽에. 기대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첫날부터 나한테 찍히고 싶은 거야? 자, 두 번째. 시험 범위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400단어인데요. 자, 400단어 중에 100개만을 선별해서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랜덤으로 100개를 이제 섞을 거야. 그래서 영어랑 한글 반씩 섞어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세 번째, 채점 기준인데, 채점 기준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랑 약간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채점 기준에서 조금 좀 뭐랄까 불명확한 것들이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그 단어장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채점을 할 거니까 거기에 있는 걸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시상 기준인데 시상 시준이라는 시상 기준은요. 이제 총 두 번의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시험에서 일단 평균 점수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점수에서 순위를 이제 매겨서 2등까지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뭐 상품은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페널티 관련된 건데, 일정 점수가 안 나오면은 페널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은 공지 드리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2차 시험까지 다 끝나고 아마 8월 말경이겠죠? 그때 제가 공지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단어 콘테스트에 대한 거 잘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단어장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과 클리닉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문제를 좀 나눠드릴게요. 그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를 바로 넘겨봐봐. 그러면은 표지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영작 클리닉이 아닌데 이게 명칭이 잘못 나왔네. 이제 구문독해 클리닉이거든요. 구문독해. 그래서 총 280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80 문장이에요. 280 문장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뽑았고, 각 파트별로 총 70문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총 4개. 그러니까 구문독해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4개 파트에서 선별을 해서 70문장씩 문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는 건데, 언제부터 시작이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알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방금 나눠드린 이 교재는요. 학원 오실 때마다 가져와야 됩니다. 학원 오실 때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에 대한 답지, 그러니까 구문분석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학원에 오시면 앞 시간에 뭐 합니까? 숙제 검사 받고, 채점하고, 단어 테스트 보고, 데일리 테스트 보고 이런 것들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숙제 검사, 그 채점할 때 그때 그거를 포함해서 같이 채점을 하시면 되고요. 답지는 제가 그날 이제 첨부해서 드릴 겁니다. 그 이제 우리 저기 뭐야 AT 선생님한테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받아서 채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검사는 언제 할 거냐면은 하단에 스케줄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 교재는 이렇게 좀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살짝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교재? 거기 보시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검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 됐죠? 매주 토요일인데 7월 30일 토요일은 검사 일정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때가 학원 방학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날은 검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여러분이 한 거를 직접 다 검사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책은 항상 가져오는 거야. 왜냐하면 채점해야 되니까. 알겠지? 제가 총괄 검사를 하는 거는 매주 토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좀 더 자세한 거를 위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학습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자, 학습 방법에 1번에 뭐라 써 있냐면 각 챕터에 해석법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해석법. 뭐 예를 들어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오형식 해석법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해석법에 대해서 먼저 최소 3번을 정독을 해야 됩니다. 3번 정독을 하고 스케줄에 맞춰서 구문 분석 및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담당 상임한테 이제 검사를 받고 채점을 해서 틀린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주 토요일에 제가 수업이 여러 분밖에 없어요. 다른 반 수업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토요일은. 그래서 이날 여러분께서 질문할 거를 체크해 갖고 온다면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2번. 내가 진짜 구문 분석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서 질문을 해야겠다. 여기가 왜 목적격 보어입니까? 여기는 왜 수식어입니까? 얘는 왜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사실상 이번에 여러분이 학습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셔야 되고요. 자, 3번에 주의사항이라고 써놓은 부분들 볼게. 1번, 스케줄표에 명시된 데이까지 풀어와서 검사하는 날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월 23일이라고 봅시다. 7월 23일. 자, 그러면 7월 23일에 스케줄을 보면은 챕터 1에 40일에서 50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이제 문장마다 번호가 쓰여 있거든. 그래서 40일에서 50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너네는 7월 23일 토요일 날 이 교재를 가지고 올 때 저한테 검사를 받을 때 챕터 40일에서 50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점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2번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 단어 컨테스트 보는 날 있죠? 이때랑 아마 똑같은 날짜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월 4일 그리고 8월 20일 이렇게 테스트 2번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무조건 스케줄에 맞춰서 해주세요. 스케줄에 맞춰서. 그러니까 미리 하지 말고요. 밀리는 건 더더욱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하는 거를 아마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해보면 아는데요. 한 번 밀리면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 이거 선생님이 1년에 2번씩 하고 있거든, 이거를. 매년 2번씩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어. 저는 대부분 고등부 수업을 많이 들어가니까 고등부 선배들 대상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이 고등부 선배들도 밀려. 몇몇 놈들이 밀려. 그런데 이 밀리면은 분량이 따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진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저한테 괜히 혼나기만 겁나 혼나고 숙제는 숙제대로 몰아서 해야 되고 학습 효과는 효과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밀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일정 기간 동안 이 학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여름 휴가철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표에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 동안 뭐 가족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기간 동안. 그러면은 4일치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전날에 여기 끝나는 날까지의 분량을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알겠죠? 갔다 와서 몰아서 하려고 하면 뭐다? 답 없다고요. 절대 못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정상으로 힘들다면은 미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을 보자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스케줄표에 검사하는 날을 명시해 놨으니까 반드시 교재를 챙겨와라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했죠? 교재는 어떻게? 매일 챙겨오는 겁니다. 매일. 됐나요? 교재 매일 챙겨오는 거야. 지금 내가 매일 챙겨오란 말 한 10번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 매일 챙겨온지 몰랐어요. 뭐 이런 말 하면은 안 먹힙니다. 지금 분명히 다 얘기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교재를 챙겨오는 겁니다. 예림이 듣고 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름방학 클리닉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스케줄이 끝나는 게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뭐 아닌 학교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마 8월 16일 날 계약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전날까지의 스케줄로 이제 잡았고요. 그래서 총 28일의 스케줄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밀리지 말고 이 스케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스케줄이 밀렸다 그러면요 저는 그날 학원에서 다 하고 가게 할 거예요. 밀린 분량 전부 다 하고 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밀리지 마세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공지할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데일리 테스트 보신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해설을 좀 간략하게 해드릴 테니 교재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래 데일리 테스트 보신 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쌤이 이쪽으로 와서 진행을 할게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에 배웠던 이제 영작에서 수동태 관련된 파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시험을 냈는데 첫 번째는 영작이고요. 두 번째는 수동태, 능동태 전환에 관련된 이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역사는 선생님에 의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졌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게라는 요 표현이 핵심이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됐어요? 자, 뭐뭐에게라는 말이 지금 들어갔고 그리고 가르쳐진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써야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쳐진 거니까 우리가 was taught라는 이 수동태를 썼고요. 가르쳐졌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현재 시제로 쓰면 안 되겠고요. 가르쳐진다가 아니라 가르쳐졌다라고 해석이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전치사 to를 붙인다는 거. 이게 뭐뭐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이때 우리 전치사를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었어. 맞죠? 토요일 날 배웠는데 자,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나?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로 훨씬 잘 보이죠? 됐죠? 자, to 쓰는 경우, for 쓰는 경우, of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런데 of를 쓰는 경우는 이제 ask 하나 말했었고요. 그 다음에 for를 쓰는 경우는 뭐라고 했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줄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make면은 만들어서 준다. buy 사서 준다. cook 요리해서 준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준다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줄 때는 전치사 for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to를 쓰는 경우는 사실상 나머지인데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곧바로 주는 경우였습니다. 곧바로 주는 경우. 다이렉트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가르쳐주다. 가르쳐주다는 바로 주는 거고요. send, 보내주다. give, 주다.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은 뭔가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 to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천재로 여겨졌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엄청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천재로 할 때 요 로 있죠, 로. 이거 보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깐만 보시면 오형식 구조 있죠? 빈 공간이 좀 없나? 여기다 좀 써볼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는 오형식 구조에서 요 목적격, 보어 있잖아. 요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형용사나 명사. 그러면은 형용사가 나올 때랑 명사가 나올 때 해석이 좀 달라.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나올 때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 하게. 근데 명사로 나올 때는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야. 가장 일반적인 해석.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를 보면은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천재로 여겨졌다. 천재라고 여겨졌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네. 즉 뭡니까? 명사 보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보어로 쓰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어라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아래도 보시면 She was considered a genius by her friends.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a genius라는 녀석이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녀석이야. 원래는. 그런데 수동태가 되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보어 자리로 그냥 내려온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그 연구원은 동료에 의해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라고 조언을 받았다. 자, 이것도 쌤이 좀 팁을 줄게. 방금 전이랑 비슷한데 잘 봐봐. 쌤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면 뭐뭐 하게, 명사 오면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라 했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또 뭐가 많이 오냐? 후에 동사원형이 또 많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후에 동사원형 또는 그냥 동사원형 이런 애들이 많이 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뭐뭐 하도록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뭐뭐 하라고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후보정사나 동사원형이 올 때.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그 연구원은 동료에 의해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라고야. 공부하라고. 보여? 하라고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바로 뭘 쓴다? 수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 둘 중 하나를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수동사원형 쓰는 경우와 동사원형 쓰는 경우가 또 다르거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는 무슨 동사가 왔을 때? 타역 동사가 왔을 때. 이때 동사원형을 썼어. 그러면 후보정사를 쓰는 건 어떤 경우냐면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편해. 나머지. 됐어? 좀 더 정확하게 볼게.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는 타역 동사나 지각 동사 쓸 때 이때는 동사원형을 쓰는데 타역이나 지각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들은 웬만하면 투부정사를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타역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뭐 하게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지각 동사는 뭐라고 했지? 보다, 듣다, 느끼다야. 보다, 듣다, 느끼다. 됐어?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뭐뭐 하게 하다, 보다, 듣다, 느끼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후보정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럼 여기에서 동사를 보면은 조언을 받았다라고 나왔어. 조언하다라는 뜻이죠. 조언하다. 그럼 조언하다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네 가지에 해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라고는 뭘로 쓰는 거야? 수동사원형으로 써야 되는 거야. 수동사원형. 이해됐어? 그래서 아래 있는 부분을 보자면 The researcher was advised 라고 이렇게 수동태 나왔죠. 조언을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어떻게 썼어요? to study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뭐뭐 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가면 돼요. For a year, 1년 동안 in US, 미국에서 by a coworker, 동료에 의해 그냥 순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많은 나무들이 중국인들에 의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심어져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후에 동사 원형을 써요. 자,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many trees 심어져 왔다야. 심어져 왔다. 뭐뭐 해 왔다라는 건 우리 현재 완료로 쓰잖아. 그치? 뭐뭐 해 왔다. 자, 그런데 심어 왔다가 아니라 심어진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겠죠. 그래서 완료형의 have pp와 수동태의 be pp가 합쳐져서 have been pp라는 형태가 완성되는 거야. have been pp.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have been planted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됐다. 되니? 자, 남은 거를 보자면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보존하다라는 단어는 여기 preserve라는 단어 나왔고 뭐뭐 하기 위해는 투부정사를 쓰면 되니까 to preserve the environment 써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남은 중국인들에 의해 by the Chinese 쓰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능동태, 수동태 문장 전환할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선생님이 엄청 많이 강조했던 건데요. 자, 잘 기억해보자.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의미는 똑같다라고 했어요. 제가 의미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책상을 때리나 책상이 선생님한테 맞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책상을 때렸다. 책상이 선생님한테 맞았다. 똑같은 말이죠. 능동태 문장이든 수동태 문장이든 의미는 똑같다고요. 다른 점은 무엇이다? 입장이 다르다. 누구 입장에서 말하냐? 선생님 입장에서 말하냐? 책상 입장에서 말하냐? 입장이 다른 것뿐이지 의미 자체는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은 아주 예전에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또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문장을 바꿔 써라라고 거슬형으로 냈었어. 아주 오래전에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중등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장을 주고요. 예를 들어 지금 나온 것처럼 They request guests not to cook anything in the room 이런 문장을 줘요. 문장을 주고 난 다음에 얘랑 의미가 같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문제를 줘요. 의미가 같은 걸 골라라. 됐어? 의미가 같은 걸 골라라. 이렇게 시험을 낸다고. 그럼 얘들아 너네 입장에서는 능동태랑 수동태랑 의미가 똑같나? 아닌데? 능동태는 하는 거고 수동태는 당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한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얘들아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이 전환했을 때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을 서로 전환하면 의미가 똑같다고. 입장만 다른 거라고. 입장만.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로 문장 전환할 때 포인트는 구문 분석이었습니다. 구문 분석. 그래서 구문 분석을 안 하고는 제대로 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일단 1번 문장을 보자면은 request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즉 능동태죠. 비동사에 pp 안 써 있으면 능동태잖아. 맞죠? 그래서 능동태 나왔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에 이렇게 부사 수식어까지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어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guest가 됐고 주어를 맨 뒤로 빼서 by them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request를 비동사의 pp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린다고 했어. 됐어? 자, 지금 request는 현재 시제야. 그리고 주어가 guest라는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are requested로 써준 거야. are requested. 현재 복수형이니까. 알겠죠?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남은 거는 not to cook anything in the room. 얘가 남았죠? 남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됐죠? 간단하고요. 2번도 가볼게. The security guards are thought reliable and honest by the neighbors.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얘도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동사 부분을 보니까 비동사의 pp가 나와 있네. 결국에 무슨 태? 수동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번엔 반대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
by the neighbors 이 부분 있죠, 여기. 여기가 원래 주어였던 녀석일 거 아니야. 그래서 the neighbors가 이렇게 주어 자리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ecurity guards는 원래 목적어였던 녀석이겠지. 그래서 원래 자리, 목적어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사 are thought가 수동태로 나와 있으니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능동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다? 수일치, 시제일치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 수일치를 먼저 보자면 neighbors가 복수형이고요. 그리고 시제를 보자면 are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think라는 형태로 써줬고요. 자,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거는 reliable and honest 얘가 남았죠. 어떻게? 그냥 위에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오형식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Many shoppers are being shown the new products now by him. 자, 여기도 동사 자리를 보자면 are being shown 이라고 지금 이 being pp라는 진행형 수동태가 나와 있어. 진행형 수동태. 자, 수동태 문장 나왔으니까 어떻게 능동태로 우리는 바꿔줘야겠죠. 그죠? 자, 그럼 똑같이 가면 돼. 방금 전이랑. by의 목적격 자리에 있는 him, 요 녀석이 원래 주어였으니까 he, 주어 자리로 가졌고, 자, 지금 여기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many shoppers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놈이겠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 many shoppers에 써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are being shown이니까 being pp니까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그냥 비동사에 ing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능동태가 될 거 아니냐. 자, 시제랑 수일치 항상 신경 쓰라 했어. 어니까 시제는 현재 시제야. 주어가 he니까 단수예요. 그래서 is showing 이라는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게 있는데 남은 게 지금 뭐냐면 the new products now 이게 남았어요. 됐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쓰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many shoppers가 간접 목적어, the new products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다형식 구조의 문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We see the citizens march through London street.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서는 동사를 보니까 see라고 능동태로 나와 있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수동태로 바꿔주면 되겠네. 됐어. 자, 그럼 한번 가볼게.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the citizens라는 주어 됐고요. 위는 맨 뒤로 가서 by의 us라는 형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비동사의 pp로 써주는데 또 뭐 신경 써라? 시제랑 수 신경 써라. 자, C니까 시제는 현재 시제고 그리고 citizens 복수형이니까 are seen이라는 형태로 써줬어. 됐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온다. 남은 게 march through London streets. 지금 얘가 남은 거잖아. 그쵸? 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요 부분에서 march가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다? 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형태로 바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와 의미가 같은 to 부정사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to march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B는 똑같이. 됐죠? 이 부분만 좀 주의점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해설이 이제 조금 길었는데 자,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문법 교재를 펴서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또 봐야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접속사 파트를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이 교재 혹시 있어요? 없어? 교재 없다고요? 어? 잠깐만요. 원래? 잠시만요. 내가 그때 교재 만들어 놨었는데 전달 못 받았어요? 어이, 뭐야? 잠깐만요. 아니 내가 교재 다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갔어? 아, 네 정말. 잠시만요.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재가 증발이 됐나? 교재가 안 보이네. 미안해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누구냐? 혜린이랑 준우는 쌤이 교재를 좀 챙겨 드릴게요. 잠깐. 형민이는 교재 있지? 뭐지? 그때 형민이 거 만들 때 같이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죠. 혜린이 그때 도표 교재는 받았었나? 그래? 근데 왜 오빠는 안 받았지?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준우는 지금 교재 현황을 내가 좀 봐야 돼갖고 좀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알겠어요. 이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좀 만들어놨을 텐데. 아이 참.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오늘 분량을 좀 뽑아드릴게요. 잠시만. 뽑아드리고 여러분 그 목요일 날 오시면 그때 제가 교재 만들어서 드릴게요. 두 분을. 알겠죠? 희한하네. 잠깐만 금방 드릴게요. 그게 잠깐만. 접속사 다음이 관계사 같은가? 일단 임시로 좀 프린트로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나올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오늘 나가는 숙제는 일단은 여기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후 분량은 선생님이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이 이제 그 다음 파트거든요. 접속사는 지난 시간에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관계사 파트를 진도를 나갈 건데 이 관계사 같은 경우는 파트가 너무 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유닛이 4개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오늘 1시간만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분량 자체가. 그래서 이 관계사 파트는 아마 제 생각인데 한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진행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 파트 부분은 특히 또 필기할 게 많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법 시간에는 필기할 게 많으니까 노트 준비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각자 노트를 좀 꺼내셔서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노트가 없다면 스프링 노트에다가라도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필기할 공간이 부족해요. 알겠죠? 책에는 필기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노트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꺼내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책에다가 필기하기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빈 페이지를 좀 잠깐만 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빈 페이지가 없나? 이 교재는 이제 빈 페이지가 딱히 없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저는 필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공간이 좀 협소한데 제가 좀 최대한 좀 글씨를 좀 작게 해갖고 저는 필기를 할 테니 여러분께서는 그 노트에다가 좀 널찍하게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법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요 관계사 파트입니다. 어,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등부 때와 고등부 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심지어 대학생이 됐을 때도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 항상 많이 나오는 것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저는 중요도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방학 끝나고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예비고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평상시 실력을 기르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내신 점수보다는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나 이 어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어법에 이제 이 3대장이 있거든요. 3대장. 중요한 3대장. 이제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관계사라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를 빨리 이렇게 뺄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테스트도 좀 여러 번 볼 거고요. 그리고 시험이나 이런 거, 이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좀 많이 볼 거고 개별 첨삭도 좀 많이 할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걸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특히 이 파트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이 좀 절실한 그런 파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라고 쓰겠습니다. 잠깐만. 글씨가 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색깔로 할게요. 자, 일단은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배울 때 너네가 정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관계대명사 뭐 특히 내신 대비할 때 아마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뭐 뒤에 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장에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많이 배웠잖아, 그동안. 그쵸? 관계 대명사라는 게 뭐야? 관계라는 말은 뭐고 대명사란 말은 뭐고 이게 합성어잖아요. 그쵸? 뭐야 이게? 대답들이 좀 잘 안 나오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내신 대비할 때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왜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왜? 모르겠어요? 이름이. 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뭐라고?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스트링이 혹시 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훈이 혹시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영문법을 공부할 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냥 우리가 마치 수학 공식을 이해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외우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외운다고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 겁니다. 개념.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 관계대명사가 뭐냐라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란 무엇이냐? 관계대명사란
자, 여기에서 용어를 한번 좀 쪼개 볼게요. 어떤 색깔이 좀 잘 보이나? 잠깐만. 그나마 이게 낫겠다. 자, 여기에 관계라는 말이 있죠. 관계. 이 관계라는 말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관련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관련성. 자, 관련성이란 말이랑 똑같고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저랑 여러분이 관계가 있다는 거는 선생님과 학생으로서의 관계가 있고 그만큼 선생님과 학생으로서의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관련성이라는 걸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연결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연결성. 됐어요? 같은 말이에요. 연결성. 그럼 여기서 관계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연결한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 됐어? 연결이야, 연결. 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명사가 뭐예요? 큰 명사. 아니죠. 네. 대신한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명사를 대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명사를 대신한다. 됐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란 건 뭐냐면요.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명사를 대신해주는 역할도 하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도 해주고 명사도 대신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게 누구죠? 그게 뭐예요? 우리 심지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연결해주는 게 뭐야? 그렇지. 접속사잖아.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렇죠? 자, 그럼 잘 봐봐. 결국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접속사라는 녀석과 지금 방금 말한 대명사라는 녀석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 거야. 접속사 한 단어고 대명사도 한 단어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쓴 거야. 한 단어로. 됐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겠죠. 두 단어를 말할 거를 한 단어만 말하면 되니까 가성비가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다. 자,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었어. 뭐였어? 힌트를 좀 줄게. 우리가 지난번에 접속사 배울 때 접속사의 종류는 두 개가 있었어.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연결의 역할이었어요. 연결. 지난번에 막 이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 이런 거? 이런 거 그렸던 거 기억나지? 자, 두 번째가 뭐였어? 종속 접속사였어.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이끄는 역할을 했었어. 기억나요?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연결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뭐다? 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절을 만든다. 됐어? 이게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대명사를 볼게요. 대명사. 쌤이 여기다가 3번으로 쓸게, 쌤은. 자,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이번 1학기 내신 대비하면서 좀 놀랐던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하나 말해줄게. 그 쌤이 고등부 내신 대비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하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나왔거든. 그래서 쌤이 설명을 해줬어.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는 거다. 너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한 친구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고1 친구가. 쌤, 명사를 대신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받아서 한 내가 10초 동안 멍 때리고 있었거든. 명사를 대신한다가 뭔지 몰라? 네, 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해맑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답을 해줬죠. 혹시 몰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는요. 명사라는 게 뭐야? 이름이잖아, 이름. 원래 이름 대신으로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 대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금 쌤이 이렇게 필기하고 있는 이거는 태블릿이죠. 원래 이름이 태블릿 PC잖아. 그치? 근데 이 태블릿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거라고 불렀어. 이거. 그럼 이거가 뭐야? 대명사가 되는 거죠. 원래 이름 대신에 부르는 거예요. 혹시 모를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자, 4번을 쓸게요. 여러분,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됐어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이건 안 써도 돼. 고작 하나의 단어가 관계대명사라는 건 고작 하나의 단어거든. 여러분이 사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which, who, that 뭐 이딴 거잖아. 이게 관계대명사잖아. 한 단어잖아, 한 단어. 근데 그 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두 번째, 뒤에 절이 나오고요. 세 번째,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해 주고요. 네 번째, 얘가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한 단어가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이 네 개 역할을 다 한다고. 근데 이걸 안 쓴다고?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데 안 쓸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사가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성비가 좋으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야.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2번. 저는 공간이 없어서 저는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2번 여기다가. 자,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은 관계대명사란 녀석을 기준으로 앞에는 뭐가 오고 뒤에는 뭐가 오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줄여서 관대라고 쓰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관대라고 썼어요. 자, 관계대명사 앞부분에 뭐가 오는지 먼저 살펴볼 거야. 앞부분. 자, 쌤이 사실 방금 전에 답을 미리 썼었는데 관계대명사 앞에는 어떤 단어가 하나 오는데 이 단어의 품사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품사가 올까? 관계대명사 앞에는. 방금 내가 답을 썼었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올까요? 에헤이. 방금 썼어. 쌤이 여기다가 쓰고 지웠어, 이 자식들아. 아니, 힌트 줄게. 대명사잖아,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야. 대명사는 뭐라고? 명사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아니 왜 이래? 아니 명사를 아니 뭐야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럼 대명사를 쓰려면 명사가 있어야지. 됐어?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냐? 명사가 나와. 명사.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명사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 이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선행사라는 녀석이야. 선행사. 요 놈의 이름이 왜 선행사냐면요. 착한 놈이란 뜻이 아니고 이 선은 먼저 선자야. 한자로. 행은 행할 행자예요. 사는 말씀 사자고요. 그러면 뜻풀이를 하자면 먼저 행하는 말 이런 뜻이거든. 먼저 행하는 말. 관계대명사보다 얘가 먼저 왔잖아. 앞에 있잖아. 얘가 먼저 왔잖아. 그래서 선행사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 자, 그러면은 이 선행사를요. 쌤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보겠습니다. 선행사에는 종류가, 즉 명사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것. 두 번째, 사람이 아닌 것. 됐어?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돼. 일반적으로 문법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행사의 종류를 사람이냐, 사물, 동물이냐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사람이냐, 사물, 동물이냐. 이게 좀 약간 옛날 얘기. 쌤이 중3 때, 쌤이 여러분 나이일 때 그때는 문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 선행사의 종류를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렇게 나와 있었어. 옛날에 문법책에는. 그래서 쌤이 학교쌤한테 물어봤었어. 쌤, 사람일 때는 이렇게 하고 사물일 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고양이는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쌤한테 출석부를 한 대 맞았어.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에 동물이 추가되더라고. 동물.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더라고. 그래서 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는 사람, 사물, 동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문법책을 보니까. 그래서 쌤이 또 물어봤지. 자, 뭐 관계대명, 선행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물 또는 동물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나? 쌤,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죠. 그렇잖아. 그래서 또 맞았어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선행사의 종류는 뭡니까? 사람이냐 아니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갈게요. 자, 3번 또 오른쪽 여기 공간이 될래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3번. 자, 이번에서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나오는지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자면 관계대명사 앞에는 우리가 선행사라 부르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뒤쪽에 이제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뒤쪽에. 자, 이 뒤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 왼편에 보시면요. 여기 특징 보이세요?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절을 만든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뭐가 오냐면 총 두 가지 버전이 제일 많이 옵니다. 두 가지 버전. 첫 번째는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거나 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와요. 됐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참고로 선생님이 삼형식을 기준으로 쓴 겁니다. 삼형식을 기준으로. 삼형식을 기준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삼형식 문장은 원래 어떻게 써?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삼형식 문장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위에 쓴 거는 어떻습니까? 위에 쓴 거는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죠? 아래 쓴 거는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쵸?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겠죠. 아니, 왜 여기서 주어가 빠지고 목적어가 빠지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 쌤이 썼던 특징에서 여기를 보세요. 이 4번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뭐야? 대명사, 즉 명사야. 명사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관계 대명사는요. 요 녀석은요.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한번 쳐볼게. 또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한번 쳐볼게.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쌤이 얘가 주어 역할이야. 주어를 썼어. 근데 뒤에 주어를 또 쓰나요? 또 쓸 필요가 없죠. 주어가 이미 나왔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나온 거야?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여기다가 목적어를 썼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야. 그러면 이미 목적어를 썼으니까 뒤에 써, 안 써? 안 써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나오고 땡 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자면 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지금 주어가 빠져 있고 아래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랑 합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합쳐보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완전한 문장이 되죠. 맞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됐어? 완전한 문장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뒤에 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느냐 이유를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 그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블록 맞추는 거랑 좀 비슷해요. 너네 어렸을 때 레고 같은 거 갖고 놀아봤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레고 같은 거 갖고 놀 때 예를 들어 어떤 퍼즐 같은 걸 맞춘다고 한번 쳐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퍼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퍼즐이 있다고 쳐봐. 됐어? 그러면은 얘만 떼볼게요. 얘만 이렇게 뗐어. 퍼즐을. 그러면 얘는 불완전한 퍼즐인 거야. 왜? 내가 만들고 싶은 퍼즐은 이런 모양이거든. 네모난 퍼즐이거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잖아.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런 모양의 퍼즐로 딱 끼면은 하나의 완전한 네모가 되겠죠. 됐어요? 완전한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불완전한 퍼즐이고 얘도 불완전한 퍼즐인데 얘를 합치면은 네모라는 완전한 퍼즐이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인 거야.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요 뒷부분만 보면은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만 있으니까 불완전한 퍼즐인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합치면 이제 완전한 퍼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 3번 설명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덩어리가 뭐가 완성됐냐면 이 덩어리 안을 살펴봐요. 이 덩어리 안을 살펴보면 여기에 주어 동사 있고 여기에 주어 동사 있죠. 됐어요? 자,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를 쌤이 뭐라고 부른다 했죠? 지난번에 배웠는데.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가 이름이 뭐라고? 에헤이. 지난번에 배웠잖아, 우리. 종속 접속사 할 때 배웠잖아.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뭐라고? 아, 이러면 진도 못 나가, 자식들아.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얘가 뭐라고 이름이?
에헤이, 절이었잖아. 절. 됐어? 절. 절. 이름이 절이에요. 이 덩어리 이름이 절이라고 절. 우리가 관계대명사 덩어리 이럴 순 없잖아. 이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얘네를 하나씩 뜯어보면은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야. 얘는 동사야.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나 대명사야. 됐어? 하나씩 뜯어보면. 하나씩 뜯어보면. 근데 덩어리는 뭐냐는 거야. 이 덩어리. 덩어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덩어리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여기서 질문 하나, 쉬운 질문.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죠, 여러분? 누가 명사를 꾸며줘? 형용사잖아. 그래서 형용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형용사 절. 됐어요? 명사를 꾸며주는데 어떤 하나의 단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주잖아. 덩어리가. 그래서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덩어리 이름이 뭐라고? 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 뭔 소리냐 아까부터? 누구야?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쌤,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잖아.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쌤이 이 3번에 대해서 좀 쉬운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쉬운 예시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다 쓸게요. 저는 I have a book 이렇게 썼어.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겠죠?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순서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됐나요? 자, 근데 이거를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잘 봐. 쌤이 순서를 바꿔서 a book I have 이렇게 썼어요. book이 앞으로 갔죠. 그렇죠? 자리만 바꾼 거야. 자리만. 근데 사실은 이 문장에 뭐가 숨어져 있냐면 미리 좀 쓰는 거야. 여기에 관계대명사 위치라는 녀석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I have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덩어리가 어북을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는으로 해석해야 돼.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되는 거야. 니은자 받침. 알겠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 해석이 다르죠? I have a book은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A book I have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처럼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하자면요.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도 배워서 알겠지만 뭐 who도 있고 whom, whose, which, 뭐 of which, that 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잖아. 그렇지? 근데 관계대명사의 종류랑 상관없어요.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더라도 전부 다 해석할 때는 이렇게 뭐뭐 하는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걸 쓰더라도 해석은 똑같아요. 알겠죠? 쉽죠? 자, 마지막 4번 특징을 좀 쓰겠습니다. 4번 특징. 1, 2, 3번까지 썼는데 4번을 쓸 자리가 없네. 요 예시 지울게요, 그냥. 요 예시 지우고, 여기다가 4번을 쓰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관계대명사의 특징. 관계대명사는요,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입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다?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 입장에서 다소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선행사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배웠어요. 선행사 뭐였습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 이게 선행사였고요. 격이라는 건 뭘까? 격. 여러분, 격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격이라는 단어? 영어 배울 때 또는 뭐 여러분 일상에서 이 격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우는 거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뭐 요딴 거죠. 이때 격이란 말 들어봤죠? 일상에서는 어떨까? 일상에서는 약간 이런 거죠. 품격. 품격이라는 말 할 때
품과 격이라는 말이 있죠. 그 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격이라는 게. 이 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들아. 위치란 뜻이에요. 위치. 이 격이라는 게 위치란 뜻이거든. 응.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씨, 너랑 나랑은 격이 다르지. 이렇게도 말하잖아. 그럼 이때 격이 다르다는 게 뭐야? 너랑 나랑 높낮이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식으로 표현하자면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격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격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우는 주격, 목적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격은 주어, 위치라는 뜻이야. 주어, 위치, 주어, 자리. 목적격은 목적어, 위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인칭대명사 배우잖아. I, my, me, mine 뭐 이딴 거 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 나라는 말을 쓸 때 얘를 주어 위치에서는 우리 I라고 쓰자. 목적어 위치에서는 E라고 쓰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이거를 주, 격, 목적, 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개념 설명 다 끝났고 다시 돌아가서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다? 격에 따라서 즉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거에 따라서 두 번째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안 쓸게요.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래 책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표 보이세요? 표?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은 선행사에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 놨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에 격이 나와 있습니다.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됐어요? 그래서 격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와 같은 표로 형태가 나와 있다. 됐죠? 여기에 선행사 포함이라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설명 안 할 겁니다. 여기는 일단 제외하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람, 사물, 동물이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나왔든 사람이 아닌 게 나왔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됐어요? 구분 없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 됐어? 이게 바로 뭐다? that과 that이다. 다만 소유격은 who's로 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만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관계사에 대해서 한 5% 설명했습니다. 5%. 분량이 되게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5%가요. 앞으로 배울 모든 관계대명사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은 오늘 수업 끝나고 너네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 관계대명사의 개념입니다. 이 1번. 그리고 두 번째가 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말하자면 이 1번과 3번을 모르면요. 관계대명사 영원히 모를 거예요. 영원히 모를 거야.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 어떻게 하자고? 관계대명사 한 방에 끝내버리자고. 또 배우지 말자고요. 이번에 끝내버리자고. 자, 두 개만 오늘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진 형태로서 접속사의 역할 두 가지, 연결과 절을 이끈다. 그리고 대명사의 역할 두 가지, 명사를 대신하거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거를 한 방에 다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왜 그러냐면 관계대명사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 덩어리를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로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험 내는 관계대명사가요. 대부분 이 3번 갖다가 시험 냅니다. 다 이거 갖다 내는 거야. 3번 갖다. 이거는 중등부고 고등부고 다 공통이에요. 3번 갖다 내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 일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 여러분 1년 선배들이죠. 여러분 1년 선배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2학기 기말고사 때 제가 내신 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내신 대비할 때 어떤 걸 했었냐면은 그때 관계대명사가 나왔거든. 근데 그 해 수능에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었어. 수능 시험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수능 시험을 뽑아갖고 문법 문제만 뽑아갖고 중2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전원 다 맞췄어요. 그 수능 문제를 다 맞췄다고. 어떻게 맞췄냐? 그 친구들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미 이 기본 개념 특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 완벽하게. 그리고 딴 거 뭐 휘황찬란한 걸 한 것도 아니야. 이 3번 있지, 3번.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푼 거예요. 무려 수능 문제, 고3 수준을요. 풀 수 있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이 아까워서라도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녀석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배울 관계대명사보다 한 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요 내용만큼. 아시겠죠? 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고 제가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또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설명에 뭐라 나왔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한다. 제가 말한 거를 다 압축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문장을 연결하는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필기를요. 아래에다가 2번에다가 좀 할게요. 2번. 자, 필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관계대명사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는 뭘 알아볼 거냐면요. 관계대명사의 격구분법이라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관계대명사의 격구분법.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격구분법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중3 때인데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세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소유격 같은 경우는 고2 때도 나옵니다. 주격, 목적격은 보통 중3까지만 나오는데 소유격은 고2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격을 어떻게 구분하냐? 언제 주격을 쓰고 목적격을 쓰고 소유격을 쓰느냐? 이거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행사를 구분하는 건 너무 쉽잖아. 앞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근데 격을 구분하는 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주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바로 쓸게요. 목적격입니다. 제가 공간을 일부러 좀 둔 거예요. 3번은 소유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주격이고 목적격이고 소유격이고 일단 관계대명사란 말을 뺐네요. 전부 다 제가 관대란 말을 붙일게요. 관점대. 자, 이름을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는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관계대명사 앞에 뭐 나와? 아니, 방금 했잖아 이 자식들아. 뭐 나와? 선행사, 즉 명사 나온다고. 명사. 됐어? 명사 나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세 개를 구별할 때 앞을 보고는 구별할 수 없어요. 앞을 보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셋 다 명사 나오니까. 됐어? 그럼 어디를 보고 구별해야 돼? 뒤를 보고 구별하는 거야. 뒤를 보고. 알겠죠? 자, 어떻게 구별하는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이름에 써 있다시피 얘가 주격이잖아. 주격. 주어 위치란 뜻이잖아. 그러면 뭐야? 얘가 주어라는 소리야. 됐어? 그럼 주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목적어, 어쩌고 이렇게 나와야겠지. 맞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야.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 주어, 동사까지만 나오겠지. 목적어 안 나온다 했죠. 됐어? 우리 아까 위에서 3번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되니?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쉽죠. 어떻게 구분하면 돼? 뒤에 동사가 나오냐, 주어 동사가 나오냐. 이것만 보면 되겠네? 겁나 쉽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아니, 주격은 주어니까 뒤에 동사 나온다. 목적격은 목적어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어. 근데 소유격은 뭐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칭대명사 배울 때 your, my, his, her 이런 단어들. 얘네가 소유격이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소유격 우리말로 해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하지, 우리말로? 이거 해석 어떻게 해? my, your 얘네 해석 어떻게 해? 뭐뭐? 의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봐.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조금 확대 좀 해보자. 조금 확대해서. 잘 봐. 그러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똑같이 의로 해석이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일단 쌤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인칭대명사랑 똑같아. my 다음에 뭐가 나와? my pen, my book 이렇게 오잖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격 뒤에도 원래 명사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소유격이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문제가 있어.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 잘 들어. 뒤에 명사가 나온다 했는데 이 명사도 결국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 하나겠죠. 명사니까.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또 잘 봐봐. 이 명사가 만약에 주어라고 쳐볼게. 이 명사가 만약 주어야. 그럼 뒤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자, 만약에 이 명사가 목적어라고 쳐볼게. 그럼 뒤에 어떻게 나올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근데 주로 이 명사는요. 주어로 많이 나와요. 주어로. 보통은 주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주어고 뒤에 동사 나오겠죠. 됐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버전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 2번과 3번을 봐봐. 2번과 3번. 2번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와? 주어 동사 나왔지. 3번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와? 주어 동사 나왔네. 똑같네. 어떻게 구분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하는 방법을 두 개를 알려줄 건데 둘 다로 풀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푸는 방법 첫 번째 정석을 먼저 알려줄게요. 정석. 자, 정석은 뭐냐면요. 아까 1, 2번 얘네 있죠. 얘네들. 얘네는 어떠한 문장이었죠?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완전한 문장. 됐어?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됐어? 이게 좀 특이한 점이야. 이게 좀 특이한 점. 됐어?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구분하는 정석. 근데 너네를 위해서 좀 쉬운 거 하나 알려줄게. 잘 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소유격이니까 뭐뭐의 생각하면 되거든. 잘 보세요. 앞에 명사 나오잖아. 그럼 이 명사랑 뒤에도 명사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명사랑 이 명사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면 돼. 의라는 말로 연결해서 말이 자연스러워요.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 쓰면 되고요. 말이 이상하면 목적격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 쌤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예시. 자, 쌤이 예시를 두 개를 쓰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I know a man. 자, 여기도 똑같이 쓸게요. 아래에다가도. I know a man. 자, 그 다음에 빈칸을 딱 주겠습니다. 빈칸. 자, 빈칸 딱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they met 아이고 글씨를 좀 다시 쓸게요. met yesterday. 이렇게 하나 썼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빈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a father is a doctor.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예시를 두 개 썼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은 앞에 a man, 명사 이렇게 나왔어. 됐어? 그리고 뒤를 보니까 they 주어, met 동사, father 주어, is 동사. 둘 다 주어 동사 나왔네. 그죠?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정석을 먼저 보여줄게. 정석. 자, 정석을 보면 위에 거는 어때요? They met yesterday. yesterday는 부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어제 만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들이 어제 만났대. 누구를? 목적어가 없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품을 써준 거거든. 됐어? 이게 정석이야 일단은. 근데 아래 거를 봐봐. 아래 거는 father is a doctor. 보어가 나왔네. 그러면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럼 완전한 문장 나왔으면 뭘 써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써라. 이거라고. 이게 일단 정석이야. 이게 일단 정석. 근데 우리 정석 말고 방금 전에 쌤이 알려준 얍삽이도 한번 써볼게. 얍삽이.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
자, 쌤이 얍삽이 써볼 거야. 이거 파란색 다 지울게요. 자, 아, 너네는 파란색으로 안 보이겠구나. 무슨, 노란색으로 보이겠구나. 잠깐만요. 오우, 잠깐만. 지우는 것도 빡세다. 오케이. 자, 다 지웠어. 자, 얍삽이 보여줄게. 어떻게 해라? 앞에 있는 명사, 그리고 뒤에 나온 명사, 자, 이렇게 체크했어, 쌤이. 어떻게 해라? 이 명사랑 이 명사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라고. 이 명사랑 이 명사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볼게.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 말이 이상하면 목적격. 알겠지? 자, 해본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 남자의 그들. 어때요? 이상해요? 자연스러워요? 남자의 그들. 이상하죠? 그러니까 목적격이에요. 됐어? 아래 거 볼게. 한 남자의 아빠. 이상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소유격. 그치? 됐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쉽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별거 없죠? 근데 이 별거 없는 게 고의까지 나와요. 별거 없잖아. 그냥 의 붙여서 말 되면 후제 쓴다. 어렵지 않잖아요. 심지어 쌤이 지난 시간에, 지난주 언제였냐?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우리 고2 선배들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게 나왔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근데 심지어 또 쌤이 들어가는 고2는요. 당입반이야. 1, 2등급 반이야. 1, 2등급 반. 근데 그 1, 2등급 반에서도요. 절반이 틀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겁나 혼났어요. 야,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니네가 그러고도 고2 당입반이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떡야? 이러면서. 네. 그 반이 이제 여기 지금 복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야. 얘네들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 걔네들도 틀렸어요. 1, 2등급 받는 애들도. 여러분은요 이거 알잖아요. 그 1, 2등급 받는 애들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거에 한해서는. 됐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격구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는 겁나 쉽습니다. 주어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어떻게 구별해라? 명석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별을 해봐라. 얍삽이는 뭐다? 뭐뭐의 뭐 이렇게 말 붙여봐라. 말 되면 소유격, 말 안 되면 목적격.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설명해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걸로만 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설명할 부분이 많이 남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어디 할 차례인지 혹시라도 물어보면은 제가 격구분법까지 설명했다고 3번 필기할 차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원래 첨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첨삭을 못해서 일단 접속사 파트 워크북을 좀 숙제로 내줄게요. 워크북. 자, 워크북은요 숙제가 83에서 페이지가 똑같나 근데? 언제냐 우리 목요일까지죠? 83에서 88까지만 해보세요. 83에서 88. 페이지 맞아요, 근데? 페이지 맞는지 좀 봐주세요. 혜리나 맞아요? 페이지. 워크북 83에서 88쪽까지입니다. 자, 여기다 좀 써볼게요. 워크북 83에서 88까지. 자, 문제 전부 다 푸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좀 말하겠는데, 구문 분석은 전부 다 해주세요. 구문 분석. 알겠죠? 모든 문제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죠. 질문할 것까지 체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목요일까지 완수해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들 했습니다. 그 저기 잠깐만요.